손자의 장난감에서 시작된 옥스포드 언어학자의 마지막 연구. 동료들과 내기로 시작된 도전이 학계를 뒤흔든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스미스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교수로 이제 은퇴를 2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서양 언어 체계만 연구해온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손자 올리버의 10살 생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노력했고, 올해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교육용 세트를 선택했습니다. 딸이 인터넷에서 주문한 이 세트는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올리버의 생일 파티 후 저는 아이와 함께 그 교육 세트를 펼쳤습니다. 여러 문자 중에서 올리버가 가장 흥미를 보인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사각형 안에 정돈된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버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종이에 한글을 적으며 이것저것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기본 자모를 전부 익힌 것입니다. 40년간 언어를 연구해온 저로서도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은 정말 레고 블록 같아요. 모양만 봐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올리버의 말에 저는 한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음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에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일깨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기관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만든 체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 연구실로 돌아와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15세기 조선의 국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창제한 문자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서양에서는 문자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해 왔는데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인류 유일의 문자였습니다. 언어학 교수로서 40년간 다양한 언어 체계를 연구했지만 한글처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파벳은 각 글자와 발음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지만 한글은 글자 모양 자체가 발음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직관적인 설계가 올리버가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평생 서양 언어만 연구해온 제가 은퇴를 앞두고 동양의 문자에 빠지다니 스스로도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과학성과 그 창제 철학에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배우기 쉽게 문자를 만들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물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학과 세미나에서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한글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은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 언어학의 권위자 제임스 해리슨 교수는 노골적인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리처드, 은퇴가 코앞인데 갑자기 동양 문자라니. 그것도 한글? 그의 말에 순간 제 안에서 경쟁심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서로를 존중해온 동료였지만 그의 서구 중심적 시각이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학습 효율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제 마지막 연구는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손자의 생일 선물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40년 학문 인생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옥스포드 캠퍼스 근처 킹스 암즈 펍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학과 동료들과 맥주 한 잔을 나누는 전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온 이 모임은 때로는 형식적인 학계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학문적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펍에 들어서자 언어학과 동료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맥주를 한 잔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최근 연구 주제로 넘어갔고 저는 한글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15세기 조선의 국왕이 창제한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입니다. 알파벳이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습니다. 제 설명에 해리슨 교수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양 언어학의 권위자로 항상 유럽 중심적 시각을 고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코웃음 치며 맥주잔을 들어올렸습니다. 동양 문자는 그림 같은 상형 문자에 불과하다는 해리슨의 오래된 편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6개월 안에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알파벳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펍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이 갑작스러운 도전에 놀란 듯 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보수적인 제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은퇴를 앞둔 노학자의 마지막 돌발 행동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실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실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여러 언어를 접해왔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자 체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는 다소 파격적이었습니다. 옥스포드 지역 신문에 공짜 맥주와 함께하는 언어 실험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대상은 40세에서 65세 사이의 남성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고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5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모였고 그들은 대부분 지역 상점 주인, 퇴직한 공무원, 택시기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러시아어 키릴 문자를, 다른 그룹에게는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4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에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에게 약속한 맥주 한 잔을 제공했고 이 독특한 학습 방식은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주부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그룹은 기본 자모 24개를 하루 만에 습득한 반면 키릴 문자 그룹은 33개의 기본 글자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둘째 주에 한글 그룹은 이미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었지만 키릴 문자 그룹은 여전히 기본 알파벳을 기억하는데 고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글 그룹 참가자들의 적극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추가 학습 시간을 요청했고 서로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주에 들어서면서 한글 그룹은 간단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음과 자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한 그들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키릴 문자 그룹은 여전히 개별 글자와 그 발음을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넷째 주가 끝나고 최종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그룹은 평균 85%의 정확도로 기본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반면 키릴 문자 그룹은 47%의 정확도에 그쳤습니다. 실험 결과는 예상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한글 그룹의 학습 성취도가 키릴 문자 그룹보다 거의 2배 높았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손에 쥔 저는 해리슨 교수에게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학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표본 집단이 너무 작고 실험 환경이 통제되지 않았으며 맥주가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문적으로 타당한 비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고집스러운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체계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의 공식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더 넓은 범위의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퇴직자 센터, 지역도서관, 커뮤니티 센터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100명의 지원자를 모았습니다. 이들을 무작위로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한글, 두 번째 그룹은 키릴 문자, 세 번째 그룹은 아랍 문자, 네 번째 그룹은 그리스 문자를 배우게 했습니다. 모든 그룹에 동일한 시간과 자료를 제공하고 매주 학습 진도를 측정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8주 동안 특히 한글 그룹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문자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에 매료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은퇴한 물리학 교수였는데 그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현대정보 이론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는 디자이너로 한글의 시각적 균형과 미학적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한글 학습 모임을 만들어 실험 시간 외에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8주 차에 접어들면서 모든 그룹에 동일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문자 인식, 단어 읽기, 간단한 문장 쓰기, 청취 후 받아쓰기 등 다양한 항목에서 실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이전 실험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한글 그룹의 평균 성취도는 다른 그룹보다 35%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학습 곡선이었습니다. 다른 문자 그룹들은 초기에 빠른 진전을 보이다가 점차 학습 속도가 느려진 반면 한글 그룹은 기본 원리를 이해한 후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장기적 학습에 더 효율적임을 시사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중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학습자의 배경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다른 문자 그룹에서는 교육 수준과 학습 성취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한글 그룹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훨씬 약했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참가자들도 한글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목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그의 비전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했던 것입니다. 한글은 문맹을 해소하고 지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도구였으며 이는 현대 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언어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한글의 역사적 배경을 더 깊이 연구했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음성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과 동료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교수들, 학생들, 심지어 실험에 참가했던 지역 주민들까지 참석했습니다. 해리슨 교수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제 연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단순한 실험 결과 보고가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세종대왕의 혁신적 비전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600년 전 한국가의 지도자가 백성들의 문맹을 해소하기 위해 이토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설계했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고 제 예상과 달리 많은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언어학과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익명의 학술 비평문이 붙었습니다. 서구 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한글 연구의 오류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제 연구 방법론과 결론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체와 논조로 보아 해리슨 교수가 작성한 것이 분명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비평문은 제 연구가 동양 문화에 대한 과도한 낭만화와 서구 문자 체계에 대한 부당한 폄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실험 설계의 결함과 표본 선택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한글이 가진 과학적 원리가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재해석된 것이지 15세기 창제 당시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문서를 읽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40년간의 학술 경력 동안 이런 종류의 공개적 비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곧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비평문의 일부 지적은 타당했습니다. 실험 설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표본 집단의 크기도 더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후대의 재해석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시 살펴보면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 과정에서 보여준 과학적 접근법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설계했고 이를 명확하게 문서화했습니다. 이는 15세기에 이미 발달된 과학적 사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반박문을 준비하기보다 더 강력한 증거와 함께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국학 전문가들과 접촉하여 훈민정음에 관한 더 깊은 역사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런던 대학의 한국학 교수인 김민재 박사가 귀중한 자료와 조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세종대왕 시대의 음성학적 연구와 문자 창제 철학에 대한 다양한 사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문 번역본과 해설서는 세종대왕의 의도와 한글, 창제의 과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실험 설계를 개선하여 후속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양한 연령대와 교육 배경을 가진 2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학습 과정을 더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MRI 스캐닝을 통해 다양한 문자 체계를 학습할 때 두뇌 활동 패턴을 비교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신경과학과의 로버트 윌슨 교수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뇌 활동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우리의 협업은 언어학과 신경과학을 연결하는 학제 간 연구로 발전했습니다. 윌슨 교수와 함께 설계한 실험은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학습할 때 두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한글 학습이 인지적으로 더 효율적인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기존의 언어학적 방법론을 넘어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한국어 학습도 시작했습니다. 손자 올리버도 함께 공부하며 이 과정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올리버가 저보다 빠르게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습득하는 것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석 달 후 개선된 실험의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이전 연구보다 더 명확하게 한글의 학습 효율성을 증명했고 MRI 스캔 결과는 한글 학습이 두뇌의 언어 처리 영역을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한다는 흥미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윌슨 교수와의 공동 연구가 대학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뜻밖의 인연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계 연구원 김준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음성학과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로 제 실험 소식을 듣고 직접 옥스포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그것이 현대 언어학과 인지과학에 가지는 함의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첫 만남은 제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15세기 음성학 연구가 얼마나 선구적이었는지 설명해 주었고 훈민정음 원본의 희귀한 복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본에 기록된 한글 창제 원리는 현대 언어학이 발견한 많은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띨뿐만 아니라 발음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체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역에서 키읔으로, 디귿에서 티읕으로 변화하는 패턴은
과학적 분류 체계의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준호는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를 넘어 인간 언어의 음성 체계를 분석하고 시각화한 과학적 업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제가 진행 중인 신경과학적 연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윌슨 교수의 MRI 실험에 준호를 초청하여 함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을 학습할 때 두뇌의 패턴 인식과 논리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특별히 활성화된다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인지적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했습니다. 준호의 도움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한글,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한자 등등 다양한 문자 체계를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부하와 학습 곡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문자 학습 효율성을 넘어 문자 체계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탐구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비판에 직접 반박하기보다 우리는 더 깊고 체계적인 연구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한 노교수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아니라 언어학과 신경과학을 연결하는 학제간 연구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 저널에 예비 결과로 발표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영국 교육부 언어 교육 혁신 담당자 사라 존슨이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적 관심으로 생각했지만 그녀의 방문 목적은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영국 교육부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언어 학습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자녀들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존슨은 한글의 체계적 구조와 학습 효율성이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것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파일럿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글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체계적 접근법을 영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과 소리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문자 조합의 논리적 패턴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술 연구가 이렇게 빨리 실제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글의 실용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준호와 윌슨 교수와 논의한 후 교육부 프로젝트에 학술 자문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런던 동부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세계 초등학교에서 8주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영어 음소 학습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과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체계적인 패턴으로 영어 발음을 학습했습니다. 이 소식이 학과에 알려지자 예상대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교수진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 방법론을 영국 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학과장은 대학의 명예를 위해 프로젝트 참여를 재고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첫 4주 결과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음소 인식 능력과 읽기 유창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과 읽기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서 놀라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 디스렉시아 난독증 학생의 교사는 이 아이가 2년 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을 4주 만에 습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학교가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파일럿의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적 논쟁을 넘어 한글의 원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한국과의 문맹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21세기 영국의 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저는 런던에서 개최되는 미래 언어 교육 국제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 언어학자들, 교사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는 제 연구를 더 넓은 청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영국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디스렉시아 학생들과 이민자 자녀들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준호와 윌슨 교수도 함께 참석하여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이틀 전 유럽 언어학회 회장인 디퐁 교수가 주도하는 7명의 유럽 언어학자들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제 연구를 문화적 편향과 방법론적 결함으로 가득한 사이비 과학으로 규정하고 컨퍼런스 주최 측에 초청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그룹에는 해리슨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글의 우수성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동양 문화에 대한 과도한 찬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양 학생들에게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화적 부적합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성명은 학계와 언론에 빠르게 퍼졌고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 발표를 취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육부 대표는 입장을 유보했고 갑자기 제 연구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40년 학자 경력의 명예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뜻밖의 지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연대 서한을 보냈고 옥스포드의 젊은 언어학자들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세종학당재단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적용에 대한 제 연구를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컨퍼런스 하루 전 조직위원회는 제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비판 그룹이 항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아침 런던의 유서 깊은 회의장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소규모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구 언어학을 지켜라,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문화적 편견과 학문적 보수주의에 맞서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장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제가 연단에 섰습니다. 40년간의 학문적 여정, 손자 올리버와 함께 시작된 한글 연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겹쳐졌습니다. 시위대의 피켓 소리,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제 마지막 학술적 도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놀라운 업적이라는 것을.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이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지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비판했지만 한글의 과학성과 혁신성은 이미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그 지적 성취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철학은 문자를 통해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고 그 꿈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의 자긍심이자 세계에 선보이는 문화적 자부심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해리슨 교수를 포함한 많은 서구 학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작지만 강인하고 겸손하지만 혁신적인 나라의 힘. 한글은 그 힘의 상징이었고 제 연구는 그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창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린 노 교수의 감동적인 도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